네, 여러분들 오늘 단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재밌는 뉴스부터 시작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우표 발행을 며칠 전부터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정치 분석을 하는 바람에 이거 우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지금은 사전 예약 받고 나중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우표 그때 한번 구매해보고 이번에 처음인데 우표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죠? 우표 이걸 시트라고 하나요? 뭐 전체적인 우표 디자인은 이거더라고 보니까. 먹방 하시는 것도 있고 21대 대통령 취임식 이렇게 우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그다음에 이건 시트라고 하나요? 뭐 전지라고 하나? 옛날에 이름도 한때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표가 발행되는데 뭐 전지라고 하나요? 나오자마자 다 동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신청하면 살 수 있다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표 완판이랍니다. 예약 첫날 완판됐대요. 그 다음에 9월 11일 날부터 정식 판매하니까 처음에 2만 부는 순식간에 동났고 9월 11일부터 정식 판매되고 가격은 27,000원 정도 된다. 소장하시라. 우체국에서 우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우체국 가면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란봉투법 갖고 이제 대통령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조중동 그 다음에 기득권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을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면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할 것이다. 이거 예전부터 많이 써먹던 레파토리죠. 얘네들 이번에도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하기 힘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 통과시키면 조용해요. 뭐든지 통과시키면 조용합니다. 통과 전에는 시끄러워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깜짝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 가면 그 나라 여러분들 그 노동법 잘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뉴스들이 꽤 많네요.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에서 하여튼 소년원 출신이다. 김혜경 여사가 낙상사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강용석과 김세희가 벌금형으로 나왔다. 이제 하나씩 강용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검찰은 선고를 했는데 재판은 이거예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발언,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를 내지 범죄 전력에 의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미국 극우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누구야? 뭐 이상한 놈 하나 왔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얘기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123개의 국정과제 자료집을 배포를 했는데 이제 개헌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대통령제 4년 연임제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여기에 개헌은 그러면 언제 하냐. 제가 내년 지선에 개헌하는 건 너무 빠르다 그랬죠. 2028년이나 내년 지선을 하는데 사실상 2028년에 개헌 이런 것들이 국정계획 5개년에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체코 원전 참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보면서 이게 참 윤석열이가 체코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국정 지지율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국정 지지율 만회하려고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노예 기술로 바꿔버리고 이거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임자들 한수원 사장, 한전 사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원천 기술 주도권을 모두 미국의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게 전부 넘겨준 거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죽으라고 우리가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왜 너 얘기라고 50년간이에요. 50년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직 완벽히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서 파기가 가능한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계약 체결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뭐라고? 응? 윤석열이 뭐라고? 50년이면 5년 단임제 대통령 10번이 바뀌어야 돼. 그쵸? 제 말 맞잖아. 윤석열 네가 뭐라고 50년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10명이 더 나와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바꾸냐 이거죠. 나쁜 놈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국정조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24일 날 가시잖아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가장 중요한 외교 무대인데, 여기에 이제 주미대사의 강경화 주미대사를 임명 내정을 했어요. 그 배경에는 강경화 장관이 트럼프 일기 때 외교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외교부 장관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일기 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협상을 이끌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트럼프 정부 내각이나 이쪽에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미 대사로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주미 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그레망이라 그래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동의를 해주냐, 동의를 안 해주냐가 이제 관건이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미 대사 내정자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동석을 시켜도 되냐? 이거는 미국의 어떤 아그레망이라 그래서 주재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그리먼트라고 우리는 하지만 뭐 외교적 용어로는 뭐 아그레망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트럼프 일기에서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기에서 외교부 장관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의 주미 대사를 참석시키자 마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에 협상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방미에 같이 동행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있었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또 빵진수기가 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빵진수기가 오늘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소했잖아요. 그 고소한 이유가 최민희 의원이 뇌구조가 이상하다.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MBC 국회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는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MBC에 나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진숙이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모욕적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일본의 어떤 강제적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이게 자발적인 위안부 문제였냐 아니면 강제적이었냐, 그러니까 일본의 성노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제적이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건 논쟁적 사안이다, 개별적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친일 사관이나 식민지 사관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일본군 어떤 위안부들이 여성들이 찾아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일본의 논리예요.
근데 그런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의 국제적 범죄로 전쟁 범죄로 이미 위안부 문제나 이런 성노예 문제는 다뤄진 거예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구조가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최민희 위원장을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걸로 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던 게 이진숙의 어떤 문제였어요. 그러면 김영석의 최근에 독립은 어떤 연합군의 선물이다라는 발언이나 저런 일본의 만행을 아직도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거를도 얘기 못하는 장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이나 이쪽에서 이제 알박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을 사실상 축출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제가 어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랑 민주당이 어떤 법을 발의했냐면 공공기관의 어떤 이번에 저 정무직 인사들의 그러니까 정권과 같이 임기를 마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급 인사들은 다 옷을 벗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법을 냈는데 보니까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냈어요. 아니 민주당이 의석도 많은데 이거를 왜 패스트 트랙으로 냈나라고 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했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보훈부 산하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거야. 이 정무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윤한홍이야. 그러니까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못 넘는 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이 윤한홍이가 상임위원장이다 보니까 절대 그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거 뻔하니까 자동으로 본회의에 진출할 수 있게끔 패스트 트랙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빵진수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안을 검토하는 상임위는 기재위야. 근데 이 기재위는 누구냐? 이미자야. 기재위의 위원장이 이미자야. 국힘당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재위 통과가 불가능을 하고 정무위 통과가 불가능하다가 보니까 민주당이 괜히 이거 시간이 늦춰질 수 있으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버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다음 왜 민주당이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지 했더니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이 민주당에서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황입니다. 박창규 88 관광개발 전무이사 직책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이게 여러분들 다 알박기예요.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임명일이 2025년 보세요. 탄핵 당한 다음에 대부분 다 임명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이걸 날리려면 또 기재부에서 그다음에 곽은경 소비자원 상임이사 국민의힘 당무간사위원 2025년 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렇게 알박기가 된 거예요.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대통령실 행정관 전 이진복 김의겸 의원 보좌관 2025년 1월 20일 이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보다 보면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막 김희선 국정원 제2차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동호 EBS 사장 뭐 이렇게 장재원 의원 보좌관부터 했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한 명 빠진 게 있네. 신보라도 있는데 신보라 지금 무슨 한국 여성 어디에 가 있던데 내가 신보라 찾았는데 하여튼 요런 짓거리를 임명일자 보세요. 임명일자 보여요? 대부분 이 탄핵 직후 다 보시죠. 임명 최근에 다 임명한 자들이야. 25년이 제일 많고
알박기, 그쵸? 요런 걸 좀 보시면, 그래서 공공기자 알박기는 이게 제대로 이거 정리 안 하면요 5년 내내 여러분들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제대로 정리해야지 5년 내내 골치가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무슨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는 추석 전에 어떤 입법을 완료하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은 입법 전에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꼼꼼하게 하되 공론화시켜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 공백이 일어나지 않는지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공론화장을 열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라.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의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공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의한 어떤 자신감인데, 일부 언론들이나 민주진영에서 이제 갈라치기 세력들이 정청래를 브레이크건 이재명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뭐 김민석 총리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뭐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꼼꼼하고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좀 추석까지 어떤 못 박은 이런 말들을 좀 더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견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잖아요. 물론 저도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입법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근데 민주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개혁을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5년 전부터 검찰개혁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어떤 온도차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식시키는 오늘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 갈라치기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들을 모아서, 여기 여러분들 요번에 새로 임명된 최고위원이죠. 한준호, 뭐 전현희,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들이랑 방금 용산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지금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사 기소 분리 추석 전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계속 무슨 정청래를 이재명이 견제한다 이런 개소리들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추석 전까지 정부 조직법에 검찰개혁안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소리들 좀 이 코인파리 새끼들 이제 더 이상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추석 전에 마련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요 근데 이걸 연말까지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의원님은 속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는 건 좋다, 검찰개혁 무조건 빨리 정광석 같이 해야 된다는 건 동의. 정청래 대표님이 얘기하는 정광석과 같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 그러나 검찰개혁의 속도도 좋지만 꼼꼼하게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지적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서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한마디로 개혁은 정광석화 같이 하되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이유가 결국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위해서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서 즉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의 수사권이 중대청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이쪽으로 나눠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수사의 공백이 생기지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검찰 개혁을 검찰의 수사권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지만 검찰이 아니래도 대한민국의 수사 역량은 확충돼 있고 충분하고 거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늘 개혁은 후폭풍이 있어요. 제가 보면 개혁을 하고 나면 늘 그 개혁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고 후폭풍이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거 꼼꼼히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쵸? 검찰 개혁 후에 수사 역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사실상 형사사법제도의 사실상 개혁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이 자체를 이제 형사사법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 대사이고 이게 굉장히 난제이고 어려운 과제였잖아요. 그러면 이 난제이고 어려운 과제는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죠?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오히려 더 안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거지 검찰개혁이 민주당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어떤 정광석화 같은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이런 공론화 과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에게 공감 갖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줘라. 그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에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 때의 검찰 개혁의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국민들의 호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검찰은 지금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검찰은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이 온 천하에 사실 여러분들 요즘 눈만 뜨면 사석이나 술자리에서나 여러분들 지인 만나고 커피를 만나고 점심시간이나 김건희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일반 직장인들도 구내 식당에서 그냥 밥 먹다가 김건희 여자 뭐 목걸이가 그게 뭐야? 모든 국민들이 눈만 뜨면 김건희예요. 김건희라는 이 요괴가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어떻게 휘어잡고 망가뜨렸는지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얘기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고 디테일이고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공감을 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왕 하는 거 왜 여러분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갖고 만찬을 했을까? 왜 그랬냐면 어차피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거야. 그쵸? 제 말 이해하십니까?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검찰개혁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검찰개혁은 입법사항이고 민주당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관봉권 여러분들 얘기 하도 귀따갑게 요즘 저도 요즘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정치 가끔 어디 차 타고 갈 때 요즘 뭐 한겨레 유튜브, 경향 유튜브, 뭐 근데 지금 뭐 패널들은 나오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막 우리 진영에서는 막 노영희 변호사 날라다니더만 영희 누나는 하루에 한 10개 촬영해? 아니 그러니까 보면 볼 유튜브도 많고 좀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관봉권 문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그 증거 인멸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현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현재 대검에다가 원래는 이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법무부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 검찰에게 이거를 감찰하라고 하면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요, 특검에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 이 사건을, 이 남부지검의 관봉띠 신흥석이가 이거를 은폐를 했던 정황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사실상 검찰을 특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검찰을 특검해야 된다는 공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감찰관이 없다 보니까 이거 지금 법무부 감찰관이 임명 절차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의 감찰관에다가 시킬 수밖에 없는데, 대검 감찰관은 사실 검찰 라인이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면 특검에서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다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쫙 하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주요 심층 분석해 갖고 올릴 때는 중요한 거를 맨 앞에다가 붙여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방으로 보실 때는 한덕수 여러분들 어제 새벽 1시까지 한 1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어요. 16시간 이상 조사를 여러분들 근데 왜 중요한 뉴스만 빨리 듣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굳이 뭐 여러분들에게 그 어그로를 끌고 빨리 김건희 얘기하고 그러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나라가 좀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좀 듣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새벽까지 여러분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특검이 22일 날 한 번 더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냐? 특검이 22일 날 한 번 더 소환한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환하고 영장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한덕수는 아마 특검이 영장을 안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한덕수는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장을 칩니다. 왜 그러냐? 한덕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덕수는 단순한 내란, 묵인, 방조한 혐의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선포문을 폐기했다. 이게 무슨 구속사유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고, 한덕수도 정부의 2인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국민들을 다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냐? 그동안 여태까지 한덕수가 헌재에서 떠들거나 그랬던 논리가, 그동안 국무원들이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자기는 말렸다 그랬죠.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어요. 근데 어땠어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그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령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보니까 문건이 제 그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거를 좀 받았어요. 저는 낙타가 아니에요. 저 생긴 거는 낙타라도 저는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법카를 써야 되고 관용차를 써야 돼. 이지랄 떨었잖아. 그치? 자기도 모르게 양복 주머니에 문건이 있었다. 근데 계엄 당일날 CCTV를 보면 어때요? 응? 국무위원들이 돌려보거나 꼼꼼하게 챙기는, 사실상 공모한 게 다 드러나서 당연히 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죠. 그러면 제가 왜 특검에서는 반드시 한덕수를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하냐면, 물론 안 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왜 한덕수를 구속영장을 안 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냐면, 한덕수의 사건은 이미 다
발견됐고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한덕수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가장 칠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한덕수는 특검을 거부했잖아. 그쵸? 생각해보시면 한덕수가 특검을 거부한 자예요. 지금의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된 거예요. 한덕수는 여태까지 특검 수사를 방해한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네가 이런 그 당시에 네가 2인자로 있을 때는 헌재에서 거짓말도 먹히고 국무회의를 했다.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특검이 실시가 되고 여태까지 한덕수가 그간에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 한덕수가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덕수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구속사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도주료도 있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부인하면 뭐죠? 이 말을 자기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자기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맞추고 알리바이를 만든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대국민 사기를 벌였기 때문에 한덕수 며칠 안 남았습니다. 22일 날 특검에서 마지막 한 차례 더 소환을 하고 마지막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알만한 거 다 아는데 왜 또 부를까? 마지막으로 특검이 더 불 거 없냐? 너 결정적으로 불 거 없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덕수만큼은 여태까지 이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다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한 번 더 부르고 영장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와 엮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구속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구속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윤석열 공수처에 체포할 당시 그 당시에 극우 집회들이 헌재를 공격하고 그때 체포 당시에 용산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혜식 씨가 요즘 나와갖고 뭐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처음에 성삼령이라고 있어요. 대통령실 행정관이고 성삼령인데 이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 동원령 폭력 선동 논란. 이게 그러니까 2025년 1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 2025년 1월 3일 밤 고위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를 집행하려던 직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이거든요. 성삼령이가 시민사회실 성삼령 행정관이 신혜식 대표에게 관저 인근 지도를 보내며 지지자 결집을 요청하고 민노총의 관저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1,000명 동원과 5톤 트럭들을 동원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극우 유튜버에게 전화했던 시민사회수석실 성삼령이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풀 버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는 산을 넘어가는 팀이 있으니까 민노총 거기를 막아라 그러고 길을 다 확인했는데도 거기 분명히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보내라고 그러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야? 아니 우리 나를 약올리려고 하는 거야?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뭐 접신력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로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라고 다 족같이 굴면서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위기 상황 되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여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와주는 새끼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야지. 그런 새끼들 전면 모아서 박으세요. 산에 박든지 어디다 박든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화할 때 조심하세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신의 시기가 1월 3일 날 완전 무슨 대통령실이 쩔쩔매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람은 국정기획비서관 행정관이 강호승이가 이번에 1월 20일 날 그 폭력 집회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상황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강호승 이거는 5분짜리인데 가관이 아닙니다. 네, 대표님. 그 내가 예. 그전부터 뭐 문자하고 전화하고 네, 폭력 집회 절대 안 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권유나 이런 새끼들 권유? 목격자 K, 네네. 박광배 네. 이 개새끼들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지시를 누군가 내린 것 같은데 네. 그 개새끼들이 그 개지랄 떨어서 지금 다 폭력 집회가 돼갖고 지금도 미신고 집회하고 막 이지랄 떨면서 개 박살을 내놓고 네.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도 왕 행정관이 와갖고 저보고 뭐 네. 산으로 올라가서 뭐 막아야 된다. 산에 올라가다 막았으면 총 맞지 거기 군사 보호 시설인데. 맞습니다, 대표님. 예? 예. 그러니까 들어놓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건데 이 새끼들 거기까지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날 거길 쳐들어가자고 경호원도 없는데 이지랄하고 지금 거기 마포에서 폭력 집회를 했는데 전화하셔갖고 아시면 아가리 닥치고 당분간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땐 그 새끼들 조사하면 관련자 배우까지 캐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계속 욕하고 자꾸 뭐 도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자료 갈고 검찰로 갈 수뿐이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목격자 K나 저희도 지금 아랫게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좀 뭐 개탄스러운데 뭐 배인규 대표도 그렇고 배인규 대표는 그 신일식 대표님 따라서 우리는 평화 집회밖에 할 수 없다. 우린 그게 정답이라고 여긴다. 뭐 저희도 사실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엔 저희 내부에는 그 목격자 K나 그쪽이랑 연결해서 뭔가 이 연결돼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대표님 말씀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김정식이니 그 김용식인가 또 그 쌍둥이 형제. 정식용식. 그리고 그 새끼들 거기다 뭐 대통령실에서 나를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이 씨발 새끼가 장난하고 앉았는지. 정식용식은 우리랑 소통 안 하는데? 그 개새끼가 뭐 한데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한다느니 뭐 어쨌다니 내가 뭘 섭섭하게 할 게 뭐 있다고. 아니 우리가 대표님한테요? 네. 그러면서 애들 선동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몰랐네요. 왜냐하면 정식 용식은 우리랑 소통을 안 하거든요. 전혀.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좀 제가 뭐 직접 전화는 안 하겠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좀 주의를 시켜야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나한테도 기자회견을 해서 뭐 막아라 뭐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된다. 석동현 변호사 깜빵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다 조사하면은. 그러면 다 조사하게 되면 석동현 변호사까지 그 배우가 나올 텐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폭력 집회 선동이 될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뭐 사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배우를 찾겠다고 하는데 배우를 찾다 보면은 엉뚱하게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든지 대통령실 행정관 나오든지 하면 이거 뭐 다 좆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서 니네 아가리 닥치고 집회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한남동에서 분탕 친 것도 모자라갖고 지금 어제 헌재에서도 개분탕 치고 헌재에서 잡혀 들어가고 서부지법 앞에서 잡혀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방위로 뭐 소통 채널 뭐 알아봐가지고 그 좀 뭐 어떻게든 좀 조치해 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빼세요. 석 변호사님. 무능한 데다가 사람들 선동이나 하고 앉아 있고 감이 없어 그 사람. 검찰 출신이 이렇게 감이 없지. 제가 아무튼 뭐 대표님 말씀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저한테 제가 몇 번 끊어버렸어요. 그런 전화를 그런 얘기를 부탁을.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뭐 민병대에 우리가 군인이야 하고 어디 가갖고서는 무슨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길을 막고 아니 그거 진짜 어이가 없어.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막 주변에다가 전화해갖고 뻔뿌질하고 다니고 미친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 물론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면 좋지만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지. 검찰이랑 제가 조사해갖고 잡아들여갖고선 포렌식 하면 다 나올 텐데. 안 그래도 뭐 지금 쟤네들 명분 만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저 대표님 말씀 전적 동의합니다. 제가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특검에서 조사하면 폭력 집회 선동으로 우리가 석동현이가 그 당시에 무대에 올라가 갖고 떠들었던 거 다 걸립니다. 석동현은 진짜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분짜리 신혜식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지금 방금 떠든 사람이 누구냐면 강호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강호승이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행정관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 녹취를 저희가 내일 공식적으로 특검에도 보내고 저희가 이 녹취를 공개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 이 강호성이가 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였냐면 김문수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 청년본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호승이 이 명백한 저거였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여러분들 뭐죠? 바세론 두 번째 특종. 김건희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진우 씨 장모집을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보증서가 나왔잖아요. 그쵸? 시계 케이스랑 보증서가 나오고 시계만 없어졌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이 시계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응? 김 여사는 이 시계를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KBS가 이거를 이 시계예요, 여러분들. 이 시계인데 이 시계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날 때 어디서 이게 뭐지? 바로 차고 있던 시계가 이게 김건희가 이게 바세론 콘스탄틴이고 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잠깐만요.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 장면이거든요.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본을 입수했어요. 제가 빨리 원본에서 찾으려고 잠깐 그래서 아까 원본을 달라 그러게요. 이게 여러분들 과거 이게 요 시계거든요. 가래침 뱉을 때 요 시계가 바로 바세린 콘스탄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랑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원본을 한번 다 뒤져볼게요. 저게 바세린 콘스탄틴이거든요.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잠깐만요. 뭐 하셨죠? 그 뭐 이제 인터뷰 원본을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 이제 그냥 좋은 얘기 많이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카톡에 스크롤 올려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링크.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야가 좀 같이 성장하고 나라를 좀 위해서 좀 더 신나는 일 만들기도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풀 영상 본 적 있어요? 아니 KBS 영상이 아니라 이거 김건희 풀 영상 본 적 없죠? 이거 풀 영상 틀어줄게요. 좀 안타까워요.
남북 문제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통일도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도 되는 생각을 통일돼야죠. 통일돼야죠. 통일의 전초기지를 이렇게 기반을 내가 이제 5년 동안의 통일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보다 전초기지를 닦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제가 책 보내드린 거 좀 머리글이라도 좀 읽어보셨어요? 책은 다 못 읽겠지만 머리글 저한테 시간이 나을 때 네 저자의 글이라도 읽어보시면 그럼요. 제가 특징이 필요해서 네. 잘 놔둬 제가 다 읽을 거예요. 그럼요. 네, 꼭 두 분이 한번 저도 도와주세요. 예,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께서만큼은 네. 이런 저는 어쨌든 인연도 있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인연도 있고 음. 절대로 저를 그냥 저렇게 색깔로 이쁜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상적인 눈으로 좀 보시고 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뵙지 뭐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반대 전선에 나가서 이거 하죠. 그런 게. 저희가 통일 문제 때 예. 그때는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예. 통일 문제 제가 때 또 나섰던 분들은 또 진보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한테 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저는 하세요. 예.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예?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예. 그래야 되고. 지금 시계 차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시계를. 남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많이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사리 갖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저는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정식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저는 사진 보면 저는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정식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이 시계예요. 이 시계. 요 장면을 KBS가 잡은 건데 요 시계랑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비교하게끔 해드릴게요. 아씨 나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걸 잡고 앉아있냐. 요거거든요. 요거 영상을 분석을 하고 앉아있네. 요거예요. 연년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요거 보세요. 아 화질이 떨어지네. 요거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보면 되겠다. 똑같죠? 테두리. 이 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보고 싶어요? 맞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액세서리 거는 뭐예요? 계속 언론에 나오대요. 제가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친구 엄마들이 악세사리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있어. 진짜 10원도 없어요.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국산이에요. 국산
정말 소상공인한테 싸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해외 순방 간다고 최근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디로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냥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샀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악세사리 살려도 네. 별로 그걸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또 핑계 동그라미 있어. 얘기가 이제 꼬투리 잡으니까 김명선 여사님 묻잖아요. 뭐 이게 어떤 그렇죠. 문제는 예, 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얘기하면 또 그것을 또 꼬투리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임기 말에 그분은 구설수에 오르니까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니까 또 해명한 실명이 거론되니까 또 아니 해명을 그게 안 하고 문제가 됐죠. 해명을 안 했어요. 저는 했나요? 거기서는 저는 김명정 여사 편인데 해명을 안 하시는 게 낫죠. 안 하시고 무슨 뭐 특수활동비니 뭐 이랬는데 그걸 다 그럼 정보를 깔아 했는데 이제 그 이제 법원에서 그걸 다 해명해라 했는데 그걸 30년 동안 안 하는 걸 고민을 했죠.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거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다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세사리는 비싸서 저는 원래 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빌려서 간 기회가 이제 그 된 거죠. 두 번째 영상.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처음에 어떻게 그게 발단이 된 거죠? 사건.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봐서 기자들이 기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이제 진보 쪽에서 이제 꼬리 진보 잡으려고 쪽. 하나하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지역적인 거에 그냥 구설수들을 만드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또 제쪽 얘기 나오니까 또 저쪽은 또 김정수 여자 얘기 나오고 공부 형님이 나이 연세가 80이시면은 80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그러면 몇 70대 년생이 후반. 돼야 되냐? 아마 우리 형님의 해방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5년 네, 뭐 그쪽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80 다 돼가시죠. 아니 물론이죠.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진보고 그게 없어요. 나라를 위한 게 진보고 구수가 뭐가 있으니까.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아 3시에. 아 그러면 저도 예 일어나야 돼. 한번 오시고요. 제가 한번 좀 잠드니까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청와대는 왜 그렇게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 그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옮기고 시대에 하잖아요. 한다 뭐. 네네. 근데 못 옮겨줬잖아요. 저희가 옮긴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제 국민들하고 교통의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종식시키려고 저희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한남동 관천 아직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학구방이요 거기 비하면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 네네네. 일단 경호 문제가 돼가지고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 경호 문제. 이제 곧 들어가시죠? 언제? 네네. 아직 경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위에서 다 보이니까 관저가. 그럼 이제 이북에서 쌌을 경우는 이제 이게 그것도 그렇고 뭐 남산 타워에서도 뭐 무슨 남산 타워에서도 보이는 걸로 기사 나오던데. 네. 그래가지고 그 경호 시설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벌써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보완을. 얘가 유경옥이야 여기요. 얘가 유경옥이야. 뒤에서 근무하는 애. 예, 한번 또 들을게요. 그 저기 뭐지? 그럼 아버님 그 사진 그러실래요? 예, 너무 좋아하시죠. 아니 제가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기회 네. 되면. 네네네. 우리 아빠에 대한 이런 기억이 있으시면 제가. 그렇죠, 주님이고. 항상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흔들려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때 저기 사진 내가 안 보여드렸나? 우리 형님이 잘생겼어요. 탤런트 박근형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살이 쪘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쪽. 형님이 매너 있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친형이지만. 아니 아무튼 제가 항상 30년 근무하는 동안에 또 그런 일이. 우리 아빠하고는 오래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형님 고마워요. 왜 아직도 상가요? 나 주차 안 했어. 저 차 없어요. 내년도 그냥 택시로만 다녀요. 예. 그럼 이거 택시를 가져가세요? 잠깐만. 이게 혹시나 이상한 파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세 번째 파일은 못 봤거든. 봤을 때 진보들 자기들이 이제 잘못된 건데 아주 극우나 극좌는 하여튼 마지막 파일은 이거네. 가래침 뱉고 마지막 파일은 이거네. 하여튼 이 시계 여러분들 보니까 이때 콘스탄틴 시계를 여러분들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영상 비교해보고 찾아보니까 옆에 거랑 똑같이 아까 KBS 영상 제가 보니까 감정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계로 지금 감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는데 김건희가 찬 거랑 받은 거랑 똑같네요. 보니까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그랬는데 모델과 똑같은 시계예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거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김건희 이제 구속영장이 31일까지 여러분들 연장이 됐죠. 오늘 제가 오전에 김예성이도 연장이 됐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뭐 심파극을 찍는다. 사람들이 뭐 이랬죠. 김건희 구치소에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 그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평 변호사가 이제 면회 갔다 와서 SNS에다가 자기 그 김건희 만나고 온 거를 얘기한 거예요. 뭐 뼈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제가 김건희 전문가 아닙니까? 김건희는요 지금 자기가 이 처한 운명도 하나의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김건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는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 김건희 한동훈은 삼각편대로서 정말로 죽이 잘 맞았어요. 김건희가 오더를 내리면 결국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더를 윤석열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조국 쳐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한테 바로 조국 쳐라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디테일은 김건희가 한동훈이랑 통화를 하면서 동훈 씨의 우리 아저씨 얘기 들었죠? 그거 수사 좀 잘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삼각편대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검사는 동일체니까 한동훈이가 불만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한동훈이도 이제 검찰복을 벗은 거죠. 검찰청 안에 있을 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정말 손발이 잘 맞았다면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상황이 달라지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김건희가 과거같이 검찰총장 부인이 뒤에서 지휘하듯이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왜 너 한동훈 예전같이 검찰에 있을 때는 나를 받들더니
이제는 왜 나를 정치 행위를 못하게 하냐,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김건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를 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냐,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건희 조신하게 행동하게끔 해라, 뭐 김건희 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저거야. 딴 사람들은 다 나를 대통령으로 알아보고 알아서 통일교도 나한테 재물을 바치고 뭐 누구누구도 나한테 여기저기서 이제 인사청탁이 들어오고 김건희가 실세라는 걸 다 아는데,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실세인 걸 알면서 왜 네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냐가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한동훈은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너 제일 잘 아는 놈이 왜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 너 왜 나를 대통령 대접하지 않고 영부인으로 대접을 해? 너 왜 나를 배신해? 그때부터 이 새끼 좀 키워줬더니, 이 새끼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 새끼 뭐 해줬더니 눈가리가 돌아갔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김건희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날리고 비대위원장 시킨 거는요, 한동훈 죽이기였던 거야. 지금 보면 한동훈이를 믿어갖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시킨 게 아니라, 김건희가 그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검찰총장 그 당시에 이원석이나 중앙지검장 송경호나 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김건희 사건을 처음부터 종결시키지 않았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종결시키냐. 검찰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건희는 그게 내심 열받았던 거야. 응? 친윤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되면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게 자기 사건이 전부 무혐의로 종결될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뭉개버린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만약에 한동훈이가 딴 마음 품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해갖고 김건희 사건을 수사를 시킬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 한동훈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무부 장관에서 날리고 지금 박성재라는 딸랑이를 앉혀야 된다라는 긴급함이 있어서 그 당시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빨리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균열이 생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안 좋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마치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는 것 같이 앉혀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에게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 자리를 앉혀놨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누구누구 공천 신경 써라 이런 글들이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아니나 다를까 그걸 씹어버린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가 가장 한동훈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최고 의원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윤의 의원들을 최고위원으로 심으면 한동훈이가 꼼짝 못하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김경률이나 함상득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딱 임명하니까 이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 반란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최고위원들 4명만 이렇게 잘해놔도 한동훈이 딴짓하면 최고위원들 사퇴하면 국힘당이 해체가 되니까. 그랬는데 자기를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비교하는 김경률이나 이런 애들을 한동훈 주변에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니까 이거 배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김건희가 한동훈이와 나눴던 그 문자 내용을 CBS에서 공개까지 하면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날리려고 새벽에 찾아갔던 게 이철규예요. 이철규. 그 당시에 친윤의 핵심이었던 이철규가 찾아가고 빨리 나가라. 그 공천 싸움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얘기한 거는, 딴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지만 나에게 충성을 하고 내가 진짜로 실권자고 내가 대통령인 걸 다 알아보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윤석열 조종하고 실권자라는 걸 아는 한동훈이가 네가 나를 영부인은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대해, 그걸 배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검찰총장과 그의 부하였던 시절같이 말 잘 듣는 그런 개였으면 한동훈이는 알아서 윤석열 그리고 자기가 2인자로 키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단이 났고
결국은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만 배신을 안 했다면 국힘당 내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탄핵 직전에 2024년 10월부터 해갖고 12월까지 윤석열이가 특검을 거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재송부가 돼갖고 투표할 때 거의 198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198까지 김건희 특검이. 그러면 거의 2표만 더 이탈을 하면 2표만 이탈을 하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아찔했던 상황이 오니까 급하게 계엄령을 터뜨린 거죠.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죠. 막 194, 196, 198까지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재표결에서 아깝게 김건희 특검이 통과 안 되니까 얘가 이제 피가 마른 거지. 얘가 이제 피를 말리는 거지. 이러다가 한동훈이가 더 몇몇이 더 친한 개가 이탈을 하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아, 국회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란의 기획자가 이제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떠들 거예요. 내란의 진짜 기획자는 김건희다. 제가 12월 4일 날 계엄 터지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계엄의 설계자는 김건희라고. 그냥 얘가 다 한 거야.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응? 그냥 김건희가 내란도 설계하고 김건희가 공천도 다 했고 그냥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었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 요괴가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김건희에게는 산호비와 공노비 그리고 개돼지 국민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김건희의 살아온 인생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이 김건희를 보면요, 산호비는 누구냐면요, 산호비는 김예성이나 건진법사나, 겉으로는 건진법사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얘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그 서희건설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산호비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굴려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산호비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돈 갖고 오라면 돈 갖고 오고, 누구 어떻게 하라면 하고, 어디 주가 띄우라면 주가 조작하고, 그 주가 조작단들은 김건희의 산호비들이에요. 김건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 같이 공모해서 주가를 조작해갖고 김건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는 산호비들입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공노비들은 누굴까요? 한덕수 같은 애들이에요. 한덕수 이런 애들, 지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김건희가 내리꽂았잖아요. 이런 애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공노비들, 정지원이, 유경옥이, 과거 코바나 콘텐츠에서 자기 시중 들던 애들, 그런 애들을 결국은 대통령실 가갖고 이제 산호비가 공노비로 변신하는 과정이 유경옥과 정지원이 같은 애들을. 여러분들 요즘 이상한 게 있죠. 없어진 인간이 한 명 있잖아. 원유링이가 없어졌잖아. 원유링이 왜 잠수 탔는지 아세요? 가만 생각해봐요. 원유링이가 잠수 탔습니다. 원유링이는 걸리면 작살나요. 특검에게. 바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원유링이는 깊이 관여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양평고속도로 이 공노비죠. 원유링 같은 애들도 공노비입니다. 장관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포럼에 기업인들 데리고 끌고 간 게 원유룡입니다. 그 다음에 원유룡 지시 없이 국토부가 용역 업체를 통해 원안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유룡은 작살나요. 결국은 특검에서 원유룡 수사합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유룡 지시 없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노선 변경이 가능해요? 장관 명의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원유룡이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고 하면서 삼부토건 주가 띄우려고 거기를 갑니까? 그럼 원유룡이가 몰랐다? 천만의 말씀. 장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희룡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이런 원희룡 여러분들 완전 여러분들 지금 찌그러져 있고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어?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국민들은요, 그냥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면 나오는 그 천박함이에요. 응? 어차피 경찰들이 알아서 권력들에게 기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조선일보 조중동이 알아서 기사 써주면 국민들은 와 하면서 움직인다. 김건희는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개돼지 취급해요. 국민들이 뭘 알아? 속이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이해가 가시죠? 저런 기업 회장들, 그 다음에 김예성이 이런 애들, 산호비들, 공노비들, 한덕수, 원희룡, 정진석, 국힘당 의원들은 김건희에게는 전부 노비였던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면 배지 하나 달게 해주고, 나한테 잘 보이면 장관 자리 하나 주고. 그렇잖아요. 지가 왕인데 나한테 잘 보여야지 배지 달어. 김영선 같은 애들. 나한테 잘 보여야지 장관 자리 하나 줘. 나한테 잘 보여야지 아무리 재벌 어떤 그 중견기업의 건설사의 회장의 사위라 그래도 나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들 서희건설 첫째 그 박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죠. 걔가 여러분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 공천 받으려고 한 거예요. 국회의원 거기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잠깐 경력 쌓기용이었고요. 거기 갔다가 총선용 공천 받으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실패가 된 거예요. 그게 경선에서 탈락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서희건설 회장의 뭐 아들 뭐 자기 사위들 법조인이 그런데 거기 비서실장 하나 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이 안 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 무서워할 줄 모르고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갖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뻔뻔하게 앉아갖고 디올백 앞에 쳐놓고 가래침 뱉어갖고 노란 휴지 입고 이 얼굴 땡땡이가 터질 거 이지랄 떨고 앉아있는 거 항상. 이거 시각 보세요. 2022년 9월 13일 여러분들 손님이 오는데 이런 복장으로 만납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지 아래로 보니까 이런 복장을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지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 앞에 면티 쪼가리에 다리 이렇게 꼭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이명수 기자 갔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세라덴 침대 위에 누워있고 밑에 털이 있고 그래요. 천박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국힘당 전당대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민심은 외면한 전당대회 하고 있죠. 당심은 분열돼 가고 있죠. 그런데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휴 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서 지금 오늘 통일교회랑 직접적으로요 여러분 통화하는 녹취가 터졌어요. 통일교 그 윤종호가 본부장인가 걔랑 통화하는 내역이 여러분들 녹취가 발견됐거든요.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김건희는요 신혜식 같은 애들이랑은 그러니까 신혜식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에게 지시하고 막 통화하는 것도 터졌죠. 김건희는 지가 다 지시해요. 김건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명수한테도 돈으로 꼬셨던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는
극자와 극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 봤더니 요 유튜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저 유튜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지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쟤는 서슴없이 전화를 해요. 그냥 날려요. 그러니까 쟤는 공과 사 자체를 구분할 줄 몰라요. 제가 아는 김건희는 공과 사 구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김건희랑 대화 나눴던 거 녹취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정치인, 뭐 극우 유튜버들, 기업인들, 뭐 공천 부탁하는 사람들, 김건희 녹취록이 쟤는 뭐 건희 1, 건희 2, 비화폰 어마어마하게 쟤는 직접 다 전화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저는 요 기사를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서 국힘당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그랬다가 저쪽에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죠. 그래서 확보에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윤 본부장과 김건희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그 녹취록 들어보신 분들은 뉴스에서 있죠. 이번에 저희 기업, 저희 신도, 기업 모두가 이번에 윤석열을 지원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앞으로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김건희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뭐죠? 김건희 통일교 측에서 신도들, 기업들 이번에 대선에 총력으로 도왔다. 그러면 특검에서 이번에 아마 영장 재청구할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특검에서 국힘당 당원 명부 영장 재청구해서 비교해갖고 통일교의 30만 당원, 그 당시에 홍준표 대선 경선 때 1차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때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가 갑자기 국힘당 당원들이 늘어나거든요. 거의 신천지 플러스 뭐 통일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일교는 당원 명부도 중요하지만 대선 자금이에요. 통일교 대선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관봉띠를 없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관봉띠에 나중에 최종 그 관봉띠가 날라온 거는 저는 통일교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이상민의 집에서 발견된 30억이 넘는 그 돈도 저는 통일교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는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이번에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생겼죠. 김건희가 직접 통일교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통일교 관계자가 이번에 당원들과 기업들이 윤석열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 신용 사면을 해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용 사면. 이 신용 사면을 내용을 정확히 보면요, 코로나 때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또는 이미 다 갚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신용설명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 신용 사면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빚을 다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연체 이력이 5년 또는 더 길게 7년 이렇게 남아 있다가 보니까 나는 이미 은행 빚을 죽으라고 갚았는데
신용등급은 아주 최저치의 연체 이력이 삭제가 안 되면 은행권의 대출 자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알아보니까 금융위에 따르면 이렇게 연체 경력이 있고 빚은 다 갚은 사람도 있고 아직 연체 중인 사람, 이게 324만 명이래요. 324만 명이면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 인구 중에 핵심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272만 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을 했고요. 나머지 한 52만 명 정도도 연말까지 빚을 현재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문제죠. 이 신용 사면되면 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빚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다시 은행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서 갚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탕감받았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굉장히 아끼면서 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은 본인의 그 빚을 다 갚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정말 힘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궁지에 몰린 사람들, 500만 원이 막 연체 몇 년 되면 몇 천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녀들, 모녀 뭐 한 가족 어떤 그 집단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다 주요 원인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갖고 나중에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되고, 저는 이런 신용 사면 연체 이력 삭제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사람들에게는 뭐 다음 대출을 받을 때 은행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자를 낮춰주고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주는 걸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참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 이런 사람들한테 재기의 발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고 국민 포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부자 감세만 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망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빚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똑똑해서 누구나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못 갚을 줄 알지만 어떤 대출을 받아갖고 생계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정부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행권들이나 이런 채권을 관리하는 이 업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연체 중인 분들 있죠. 분명히 연체 중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민간의 어떤 이 빚은요, 어느 정도 소멸 시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없어져요. 소멸 시간이 없어지면 채권이 없어지는데, 이놈들이 법적 조치 취한다고 그러고 엄한 고소 고발한다고 그 채무자들을 전화나 어떤 그런 걸로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입금해라, 뭐 3만 원씩만 입금해라, 그러면 법적 조치 안 하겠다. 이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면 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연체하신 분들은요, 절대 입금하면 안 돼요. 소멸시효가 7년이 다 돼가면 사면해 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채권 회사에서 감면해 준다, 연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소액만 내면 연장을 해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 이런 연병을 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소멸시효가 7년이잖아요. 근데 소액만 입금하는 순간 그게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업체들이나 저는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권 소멸시효 이 사람들이 뭐 7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 여러분들 7년 동안 빚 때문에 추궁받고 은행 거래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 못 만드는 그런 괴로움 겪을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거 연체하세요.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응? 결국은 이런 소액 채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갖고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며칠 전에 있었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왜 신청을 해야지 복지 제도를 하냐. 참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서민의 아픔을 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얘네들은 왜 비탄감해지냐 이런 생각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 결국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게 더 국가의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이익이다 우리 사회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